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부 순서 오늘의 주제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is year, the economy has faced new challenges. Significantly higher tariffs across our trading partners are remak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Tighter immigration policy has led to an abrupt slowdown in labor force growth. Over the longer run, changes in tax, spending, and regulatory policies may also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There is significant uncertainty about where all of these policies will eventually settle and what their lasting effects on the economy will be. Changes in trade and immigration policies are affecting both demand and supply. In this environment, distinguishing cyclical developments from trend or structural developments is difficult. So, putting the pieces together,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In the near term, risks to inflation are tilted to the upside, and risks to employment to the downside, a challenging situation. When our goals are in tension like this, our framework calls for us to balance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Our policy rate is now 100 basis points closer to neutral than it was a year ago, and the stability of the unemployment rate and other labor market measures allows us to proceed carefully as we consider changes to our policy stance. Nonetheless, with policy in restrictive territory, the baseline outlook and the shifting balance of risks may warrant adjusting our policy stance. 네, 여러분들 타이틀을 보셨죠? 결국 9월에 금리 인하입니다.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침울한 그런 매파적 의견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네.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고 또 잭슨홀 열리기 전에도 많은 위원들이 마치 분위기를 잡으면서 우리 금리 인하 기대도 하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파월이 금리 인하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었으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 의원님 먼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사실 파월이 아무리 타격감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는 그렇죠? 지금 저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FRB 역사를 뒤져봐도 저런 상황은 없었거든요. 옛날에 뭐 굵직굵직한 얘기로는 존 볼커 지금 돌아가셨지만 지금 저희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잭슨홀 사진 검색해 보세요. 지금 이 무거운 분위기랑은 완전 다르게 그냥 휴가입니다, 사실. 네. 사실 여름 휴가를 가는 거예요. 여름 휴가를 가서 거기서 의논도 하고 이런 자리인데 그 자리가 지금 너무 포커스가 되고 중요한 자리가 되다 보니 사실 그 아름다운 풍경 아래 앞에 또 강물이 흘러서 거기서 숭어 낚시를 하는 곳인데 지금 굉장히 살벌한 곳이 돼버렸단 말이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리사 쿡 이사 있죠.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요. 지금 법무부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지금 서류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민감한 게 뭔지 아세요? 모기지 대출을 가지고 걸고 넘어졌는데 그 서류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바로 필불트 주택연방청장이 뺐습니다. 필불트 연방주택청장 지금 매일같이 자신의 X에다가 매일 파월 욕, 그 다음에 연준 의원들의 어떤 뒷담화 이런 거 계속 올리고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너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의아한 게 뭐냐면은 아드리아나 쿠글러가 저번에 투표를 안 했거든요. 7월 달에. 아니 웬만하면 투표를 하지 아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투표를 안 했을까요? 원래 12개의 투표권이 있어요. 19명이 참여해서 12개의 투표권이 있고 영구 투표권은 7표입니다. 8표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까지 하면. 그래서 7명의 이사가 영구 투표권, 그 다음에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만 투표권이 영구적이에요. 그래서 8표에 4개의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순환으로 돌아오면서 그 4표가 더해져서 12표란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 11표만 행사가 됐거든요. 아드리아나 쿠글러가 사임을 했어요. 근데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학 교수로 돌아간대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사임한 소식을 속보로 자기 X에 올린 사람이 바로 미국 주택연방총장 필 불트입니다. 그리고 그 속보로 올린 것도 웃기죠. 기분 좋다 이거죠. 자, 이분 사임해서 기분 좋다라고 딱 올렸어요. 그 다음에 리사 쿡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모기지 금리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뉴스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무슨 뭐 어디 뭐 공사에서 직원들한테 특별하게 막 제로 금리로 대출해줘서 일반 서민들은 뭐 1.5 받기도 힘들고 뭐 3% 4%에 빌리는데 싸게 해봐야 그렇죠? 근데 막 제로 금리로 빌려줘서 열받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리사쿡이 주택용으로 모기지 금리를 받아놓고 그거를 임대를 놨다 이겁니다. 근데 그 자료가 누구한테 있었겠어요? 필불트 연방청장이 그 자료를 제공한 거예요. 법무부에다가. 이거 사기라고. 그래서 지금 법무부도 당연히 트럼프랑 같은 표현이죠. 법무부가 지금 앱스타인을 감싸주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루머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리사쿠까지 공격을 한다. 그럼 지금 어떻게 형국이 됐냐면 스티브 미런 이사를 지금 신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크리스토퍼 윌러랑 미셸 보우만은 공화당이 지명한 인사고 그 두 명은 반대표를 행사했어요. 저번에 11표 중에. 금리 인하를 주장했죠. 두 명은. 그래서 이제 스티브 미런하고 그 두 명까지 해서 세 명은 완전히 트럼프 편이에요. 그리고 파월은 공화당이 임명했지만 남의 편인 게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쪽수 대결로 가려고 쿠글러 이사는 나가버렸고 그 자리에 스티브 미런이 들어온 거고 이제 리사쿡 이사마저 날려버린 거죠. 민주당이 임명한 인사거든요. 그러면은 9월 달에 쪽수 대결에서 완벽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사쿡이 사임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압박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제 파월의 발언도 분명히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조금씩 저는 씨앗이 뿌려진 게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초호화 이노베이션 현장 가서 그렇게 안 흔들리던 파월이 단 한 번에 흔들리는 장면을 봤거든요. 언제냐? 트럼프가 팔뚝 쳤을 때. 팔뚝을 쳤을 때 순간 너무 신체적 타격이 가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훅 피식 웃더라고요. 그 근엄하신 분이. 그 피식 웃는 거에서 저는 마음이 흔들렸다고 봅니다. 고개도 절레절레 흔들고 막. 고개를 흔드는 장면도 있었죠. 왜냐면 그 5년 전 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까지 합쳐가지고 줬거든요. 근데 저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줬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자료를 들이밀어가지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동안 트럼프가. 어쨌든 지금 파월 의장, 그 다음에 쿠글러 이사의 석연치 않은 사임, 그리고 그 자리에 스티븐 미런을 꽂은 거, 그 다음에 리사쿡 이사의 퇴임 요구까지 잭슨홀 미팅 전에 굉장히 이 많은 일들이 모두 다 결국 어디로 그 결집이 되고 있냐? 민주당이 지명한 인사를 잘라내는데 지금 적이 되고 있다. 집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FRB의 위원들 우리가 믿잖아요. 14년 임기를 제공하는 만큼 독립적으로 선의적으로 판단하리라 믿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완전히 민주당, 공화당이 임명한 인사를 전부 다 갈라치기 해서 진흙탕 싸움으로 가서 FRB의 어떤 신성한 그런 부분을 더럽히면서 흔들기에 나선 게 아닌가. 그 흔들기가 지금 작동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아까 우리가 뭐 격한 표현으로 뭐 쪽수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위원들의 구성원을 친 트럼프 정책에 부합되는 인물로 만들고 결국은 금리 인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가 의외로 우리가 뭐 9월 달에 비컷을 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9월 초에 또 우리가 뭐 CPI라든가 PPI 고용과 관련된 것도 지켜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전망 그리고 또 과연 뭐 비컷 또는 앞으로 횟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9월 달에는 거의 확실하지 않은가 싶고요.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거는 1%대 금리거든요. 지금 상상할 수가 없죠. 1%대 금리로 간다는 거는 지금 코로나나 서브프라임 때처럼 위기 상황이 와서 완전 초저금리를 가겠다는 건데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그 금리를 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최강 상황이고 최강대국인데 어떻게 전 세계에서 35번째 금리를 받고 있냐 이 얘기입니다. 유럽은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내리고 그리고 모기지를 계속 걸고 넘어진 것도 사실 그 장작을 쌓아왔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모기지 금리에 계속 집착 얘기를 했을까? 옆에서 연방주택청장 필불트는 왜 계속해서 그 모기지 금리 얘기를 했을까? 결국에는 그 리사쿡 이사의 모기지 금리를 걸고 넘어져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걸 계속 쌓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압박 때문에 표가 움직일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에 인하를 넘어서 최소 2회는 일어나고 많이 가서는 3회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에 1.5%가 나오는 파격적인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쪽수를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쪽수 얘기를 FRB 하는 것도 사실 물론 우리가 FRB를 너무 신성시하고 물론 14년의 임기가 저도 그런 의문은 사실 있었어요. 저렇게 14년의 임기가 제공이 되고 예전에 연준 이사가 어떤 브리핑에서 약간 피식대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대통령이 3번이 바뀌어도 14년 임기라 너무 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교만으로 비쳤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교만한 어떤 그런 부분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연준의 전통이고 신성이고 뭐 다 깨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임명한 사람, 민주당 임명한 사람 당연히 갈리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FRB의 전통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내고 싶어도 웬만큼 어떤 부분 요소라도 동의하는 게 있으면 만장일치로 가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그거를 몇십 년 만에 깨트린 게 미셸 보우만이었고 지금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트럼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어긋난 거예요. 사실 임기 초에 마이클 바가 금융감독 부의장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직책을 내려놓고 그냥 이사로 돌아갔죠. 민주당이 지명한 인사였거든요. 그것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분이 현명하게 빨리 대처한 거죠. 이사 임기 14년 동안 그냥 월급 받으면서 평이하게 사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클 바는 알아서 빠져나가 있잖아요. 만약에 마이클 바가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에 계속 앉아있었으면 저는 리사 쿡이랑 지금 똑같은 처지에 처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뒤를 다 파고 있어요. 보시면은 탈탈 털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모든 거를 탈탈 털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결론을 얘기하면 결국 그겁니다. 9월 달에 인하는 확실하고 2회 인하를 넘어서 3회 인하를 갈 수가 있다. 그거는 그냥 제가 지금 그냥 뇌피셜이 아니고 지금 이런 전반적인 압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표대결로 가버리는 지금 형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굉장히 지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결국은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박정식 파트너님, 우리는 뭐 결국은 투자 입장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연말까지 계속 뭐 1회가 될지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 그거는 뭐 그들이 결정할 문제고 네. 인하되는 건 사실인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장 뭐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기존에 이제 뭐 주도 섹터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느 쪽들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하되면 부각받는 섹터가 있죠. 바로 기술주죠. 네. 네 빅테크가 일단은 또 우선이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나 AI 쪽이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AI 쪽은 최근에 조금 부진하긴 했었는데 정부가 다시금 이제 AI 100조 펀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네. 발표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 AI 섹터도 같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이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서 반도체랑 같이 좀 좋은 흐름을 내년까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쪽이다 네. 여전히. 그리고 우리 신 의원님은 봤을 때 오늘 그 러셀 2000 중소형주들이 편입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4% 이상 급등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미국 시장에서는 어느 쪽 섹터들이 그래도 유망하다고 그렇게 볼까요? 저도 미국 증시에서는 당연히 매그니피센트 7이 유리하겠죠.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 하는 것을 지금 보니까 완전히 정말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똘똘 뭉치기 전에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 세팅을 해놓고 완벽하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 트럼프가 1기 때 자기가 못했던 거죠. 가장 크게 못했던 게 뭐냐면 아쉬웠던 거 계속 얘기하는 게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하다가 자기 임기가 이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중국에 들어가서 장사를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루려고 지금 2기 때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신복을 다 심었어요.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장관이 지금 계속해서 AI 빅뱅이 일어날 거다. 빅뱅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AI 빅뱅 때문에 GDP 성장률을 엄청나게 가파르게 끌어올려서 지금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를 시켰지만 뭐 신용평가사 얘기대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AI 붐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해서 평균 1%씩 임기에 낮춰가지고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바이든한테 떠하는 게 6.5%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씩 떨어뜨려서 최소 4% 혹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걸 1%대로 떨어뜨리고 퇴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노리려는 게 매그니피센트 7 및 미국 인공지능의 부흥. 왜냐하면 자기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확 낮춰야 대규모 감세 법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GDP 대비 부채비를 낮춰서 경제까지 튼튼한 걸 보여주면서 끝나니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게 과연 우리나라까지 이어질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만 좋은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반도체 관세 및 인공지능도 자기네만 잘 되는, 그쵸? 슈퍼칩도 자기네만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큰 걸 얻어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려다. 이미 그 펀드에서도, 협력 펀드에서도 미국인 호주머니로 9가 들어가고 우리나라한테 1이 들어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율의 어떤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낙수 효과가 떨어질지 정말 좀 우려가 되네요. 제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도 낙수 효과가 떨어지길 바라지만, 그렇죠? 이런 네. 반도체 관세라든가 공장을 다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자,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트럼프 정책을 보면 뭐 흔한 말로 삥 뜯는 정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려가 있고,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또 두 번째 주제에서 또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지만, 이후에 어쨌든 이제 금리나 기조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 한때는 100%에서 75%까지 확률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90%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에 우리 원달러 환율도 좀 1,400원을 넘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환율 부분만 좀 간략하게 먼저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신 네, 의원님. 말이 길었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00원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네요. 여기서 뭐 달러 약세가 더 크게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여기가 하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1,380원에서 뭐 붕괴가 돼서 1,350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지가 되어서 1,400원, 1,300원 후반대에서는 지지력을 지금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1,420, 30원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달러가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큰 개념은 그 나라의 국력이기 때문에, 그 4월 달에 그 우려가 됐던 달러 가치 폭락이라든가 이런 게 더 이상 강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달러 투자를 한다면 여기가 저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러의 반등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달러의 반등. 그러면 우리가 원화의 약세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430원 정도를 상단으로 두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에도 상당히, 요즘은 뭐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 뭐 조금 뭐 다시 또 적극적으로 들어올까요? 아니면 매도 기조를 보여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박지훈 파트너님. 일단 원달러 확률이 지금 정도 좀 유지가 된다면 외국인 수급은 좀 긍정적으로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화 가치랑 다르게 일단은 최근 이제 미국 기술주가 다시 올라갔고, 또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 테슬라와의 계약, 애플과의 계약,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를 다시 또 살 때가 됐어요. 네. 삼성전자에 또 외국인 수급이 또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에 또 긍정적인 수급 유입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의 급등을 보면서 그리고 또 잭슨 홀 미팅에서의 파월의 발언들, 또 그것이 미치는 영향, 결국 우리 시장이 이제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또 남겨두고 있는데요.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일부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주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하긴 해요. 네. 그렇죠? 대통령 취임 이후에 6월 3일 날 취임했으니까 네. 거의 뭐 한 90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다음 주 8월 25일. 그 전에 이제 또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가고, 네.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드디어 합니다. 많은 우려도 있어요. 워낙 돌발적인 행동들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잘 요리할 것이냐. 혹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신 의원님은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트럼프와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해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랑 무조건 친해져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는 쎄쎄를 해야 되나요, 그럼?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약간 견제하는 지금 형국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가장 큰 기억이 그거예요. 닐 암스트롱하고 유리 가가린의 대결에서 닐 암스트롱이 이기면서 케네디 대통령의 미국 성조기 항상 미국의 편에 서왔기 때문에 저 러시아는 미국이 밟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커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이기길 바라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젤린스키한테 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철저히 자기가 실리가 없으면 그게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막 오바마 때는 오바마는 그랬잖아요. 와서 함께 갑시다 막 우방. 그래도 우리나라 우방으로서 챙겨준다. 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생각하면 믿음이 안 된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EU랑 하고 협상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트럼프랑 어떤 친밀도를 높이는 거 없이 당연히 우리나라는 우방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뭘 해주고 넘어가겠지. 이건 절대 없다. 네. 친밀하게 뭔가 실리를 챙기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뭐 진짜 우리가 믿을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박정식 파트너님이 준비한 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어떤 실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 될까요? 많이 언론에는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희 관세 협상 이때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먼저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진행을 됐고 여기서 이제 $1,500 규모의 조선 전용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처를 이제 물색하는 이제 그런 정책 지원 과제를 이제 건의를 했고 이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할 건지가 이제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미국 해군이 이제 2054년까지 군함 규모를 390척까지 이제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30년간 약 한 매년 12척의 이제 신규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스스로 만들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미국이 이지스함 하나 만드는 데는 7에서 8년 정도가 걸리는데 한국은 이제 3년 만에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도움이 좀 절실한 그런 상황이고 한국은 한 척 만드는데 한 8,331억 원, 대략 6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데 미국은 대략 16억 달러, 즉 2조 2,216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한국의 도움이 또 절실한 그런 상황이다. 이 생산비, 생산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국제문제연구소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 가지 실행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선박의 MRO 위탁. 근데 이건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동맹국의 미국 조선소 인수. 이미 이제 한화가 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지만 이 추가적으로 좀 규모가 큰 조선소를 빠르게 인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규 조선소를 만들던가 아니면 좀 규모가 큰 조선소를 인수하는 이제 그러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잠깐만요. 네. 저기에서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미국 선박 MRO 유탁이라든가 동맹국의 미국 조선소 인수. 네. 어떤 면에서는 미국 선박 MRO 유탁과 관련돼서는 이미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HD 현대중공업도 현재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일부 수주도 받고 있다라고 2,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필리조선소는 이미 하나오션에서 인수를 했고요. 너무 작죠. 그렇죠. 아직은 뭐 작고 뭐 워낙 노후돼 있고 결국은 저 세 번째, 네 번째가 키가 아니겠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좀 투자를 할 때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미국과의 동맹국의 군함 공동 생산과 그리고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정을 구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지스함을 일단 우리 국내 정조대왕급으로
반값에 건조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벌써 제시를 한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정을 이제 구매하는 어떤 그런 제안을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일단 블록을 먼저 만든 다음에 모듈을 만든 다음에 미국에 이제 싣고 가서 미국에서 조립하는 한마디로 미국과 동맹국의 군함 공동 생산이 이 모듈화적인 측면으로 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 이미 이제 조선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죠. 한마디로 조선 3사는 많이 올라갔는데 이 기자재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라간 측면도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점을 기점으로 만약에 이제 공동 생산으로 가게 된다든가 아니면 동맹국 조선소에서 군함을 구매하는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준다면 이제 조선 기자재 쪽도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이러한 기조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날 26일 날 이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하나 필리조선소를 이제 방문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슈적인 측면으로도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마스카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고 또 잘 살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결국은 또 청구서를 낼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이제 우리 방위비 부담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 활용 이게 이제 어떤 안보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방위비 분담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러한 것들은 우리 방산 관련주들은 조금 더 뭐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 지엽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를 이제 증액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증액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 한마디로 이제 주한미군이 태평양까지 한마디로 중국까지 견제하는 수순으로 조금 활동 범위를 넓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까지 지원해 줄 필요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 범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을 좀 다운시켜가면서 합의점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거기다가 한국의 국방비가 현재 이제 2.6% GDP 대비 2.6% 한 65조 원 정도가 되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비율을 맞추려면 95조 원 정도 수준까지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효율적으로 좀 이용하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제 군의 현대화 또는 이제 R&D 이런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면 앞으로 이제 방산 쪽의 매출도 수출적인 측면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방산 쪽은 조금 이제 많이 올라가고 지금 미국에 좀 어느 정도 이런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압박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호재로 작용되면서 조금 더 주도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주한미군 조정과 관련돼서는 우리 방산 관련주들의 또 다른 어떤 모멘텀도 되면서 추가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다. 뭐 워낙 뭐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전 세계가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거는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 신일섭 위원께서는 이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제가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주한미군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존재 가치가 있었던 건데 이것이 이제 동북아시아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방위 쪽의 개념으로 접근이 된다라면은 지금 중국에서도 군함 문제와 관련돼서도 뭐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제2의 사드 사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어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자 일단은 그거예요.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이제 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둔하는 미군들을 빼는 추세고 독일이 제일 많죠.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뒤에 거기다가 많이 주독 미군을 가장 많이 투입을 해놨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줄이는 상황이고 지금 형국 보셔도 아시겠죠. 왜 자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거 바이든이 일으킨 전쟁이고 내 전쟁이 아니고 미군도 하나도 안 죽고 미국인들이 피해도 없는데 나는 평화주의자로서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왜 태클을 거냐 이런 식이잖아요. 그 이유가 중국하고 1대1로 대결을 해서 중국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나토에 가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방위비 분담률 5%로 올려라. 유일하게 스페인만 반대해서 스페인을 공개적으로 욕을 했죠. 뭐 스페인은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이 없습니다. 스페인은 지금. 남유럽의 돼지라 다시 날씬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반발을 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다 합의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지켜라 이겁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지켜줄 것 같냐. 우리 여력 없다. 우리는 중국하고 이제 1대1로 맞짱을 해야 될 지금 상황이다. 바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자력의 길을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트럼프가 임기가 3년이라고 이런 것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뒤에 뭐 공화당이 또 집권한다면 더 이어지겠죠. 어쨌든 이런 기회를 삼아서 우리나라 방산을 더 부흥하는 길로 가야죠. 이거는 추세입니다. 주한미군이든 주동미군이든 주일미군이든 이게 줄어드는 거는 앞으로 추세예요.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계속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도 피곤하고요. 이렇게 출혈을 하면서 자신들 미국의 복지에 그 논리 아니었습니까? 유럽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한때는 우리 미국이 다 돈을 내고 너네를 지켜줘서 너네가 그때 복지에 힘을 써서 독일, 프랑스가 그렇게 복지 정책을 핀 것이 그게 큰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이거죠. 더 이상 우리가 너네한테 돈을 내서 경제 성장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나라한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도움을 받을 그런 나라가 아니고 삼성이니 현대차니 돈 많은 부자 기업들이 많은 나라다. 왜 우리나라가 돈을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내고 있냐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추세예요. 네. 더 이상 미국한테 무슨 우방국인이 해서 도와줄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지금 자력갱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됐어요. 지금 LIG 넥슨,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3사들이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삼아서 더욱더 무기를 개발하고 더욱더 수출을 많이 해서 K무기의 어떤 그 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주국방 K무기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결국 이렇게 정리하면 차원에서 결국 조방원이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저희가 원자력 얘기만 다루면 그런 셈이 돼버렸네요. 자, 우리 박철식 파트너는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론과 관련된 얘기. 항상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처럼 정상적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지고 뭐 공동 합의문이라든가 이게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어쨌든 이제는 뭐 끝났다. 앞으로 뭐 단기적 재료 소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응을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조선협력은 향후 이제 50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협력이잖아요. 50년.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 원전도 50년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한미 정상 의제로 지금 갑자기 떠오르면서 지난주 원전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다시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 한 상승력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번에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웨스팅하우스랑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 이번에 부정을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 그래서 문제를 좀 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서 이 논란의 좀 중심에 있는데 이번에 원전 설계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와 이 시공 운영 능력이 뛰어난 한수원 간의 합작법인을 이번에 다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협작법인을 통해서 향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2050년까지 300기가 추가 건설되는 이 원전을 한수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추진을 하면서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합작법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잘 합의가 되면서 추진된다면 원전 관련 종목들 아주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조금 더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웨스팅하우스를 믿을 수 있을까요? 웨스팅하우스와 지긋지긋하거든요. 지금 이거. 관련된 부분은 진짜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쵸.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자기네 기술 특허 하나 갖고 있는 걸 뒤통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건데 뭐 여기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를 성토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큼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뭐 트럼프도 행정부 일원들이 전부 다 우리 들어와서 원전 좀 지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원천 기술을 지금 베꼈다는 건데 그렇죠. 계속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웨스팅하우스하고 같이 손잡고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트럼프 앞에서 정확히 그걸 얘기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미국 행정부가 좀 그거를 컨트롤할 수 트럼프가 있게 그런 거 해야 될것 같아요. 싫어한다면서요. 근데 자기한테 대드는 그쵸, 거. 그걸 그러니까 싫어하죠. 밑에 실무진들이 지금 밑에 가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예.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트럼프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그리고 사실은 그 컨트롤을 웨스팅하우스의 좀 했으면 대주주는 사모펀드라고요.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는 애들이니까 적당하게 당근주 줘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당근을 들고 많이 가져갈까 봐 걱정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결국은 세론 아니다. 만약에 흔들리더라도 오히려 이번 돌리면 주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야죠. 진짜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네. 뭐 6, 7만 원에 있던 주식을 5만 원까지 왔는데 그때는 또 겁나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혹시 세론이 또 한 번 나온다 그랬을 때 조선 원전, 방산 네, 적극 매수냐 아니면 홀딩이냐? 매수입니다. 아유, 예, 왜냐면 적극 매수냐 홀딩이냐? 저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2, 3개월 정도 조정이 나와서 매수하기엔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왜 적극 매수인지 간략하게만 한 말씀만 더 덧붙여 주신다면? 일단 이번에 협력하는 그런 사업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반도체 쪽도 있고 자동차 쪽도 있고 2차 전지 쪽도 있고 되게 그거를 강연회에서 이거는 이따가 제가 바로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2대1 이온 공개 방송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